나의 삶만 팍팍하지? 왜 내가 사는 주식만 떨어지지? 아니 왜 내가 샀다 하면 이 집값이 떨어질까? 나 집을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 많으세요. Go! 미친 물가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마트 물가다. 내가 느끼는 경제와 실제 경제가 왜 차이가 있는지 원래 다른 것이다. 원래 다른 것이다. 물가라는 걸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딱 계신데 뭐 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마트에 가보면 뭐 돼지고기 가격이나 부추 가격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비싸진 것 같고 네. 택시비도 이제 오른다고 하는 걸 보면은 교통비도 좀 많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미친 물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걸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몇 %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 요즘에 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한 30~40%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대중 강연을 다니고 있지만 그 대중분들께 물가 상승률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뭐 30%, 40%, 뭐 50%뭐 이렇게 심지어는 100%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미친 물가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경제와 실제 경제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3.1, 2.7, 2.6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물가는 어쩌면 30%, 40%일지 모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1.5, 1.4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를 우리는 저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무슨 시대? 저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가 아닙니다. 미친 물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이렇게 높지? 하는 엄청난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최적의 물가, 그거를 목표 안정 물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안정 물가가 바로 몇 %일까요? 2%입니다. 근데 2%마저 밑돌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가의 시대를 저물가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와 내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왜 차이가 있을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나 이런 지표 못 믿겠어. 그럼 이제 경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내가 체감하는 물가와 실제 경제 지표 간에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갖춰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보통은 안 넘어요. 최근에 넘기도 했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평균적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물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하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소비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서는 여러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료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서비스 부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있는데 그 부문을 나누고서 특히 식료품 물가만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변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주로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 품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겠죠. 그 소비 품목들을 460가지에 해당하는 소비 품목이 있어요. 그럼 460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평균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중 평균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뭐 한 달에 뭐 5만 원어치 먹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뭐 예를 들어 라면은 한 달에 1,000원어치밖에 안 먹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돼지고기 가격 변동의 가중치와 라면의 가격 변동의 가중치가 달라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달리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비 지출하는 품목에 가중치가 많이 붙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가중평균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여 가지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등락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체감하고 계시는 마트에서 소비하시는 배추, 무, 파, 돼지고기 이런 종류의 품목들은 매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소비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품목들, 그러니까 매일 소비하는 것이 대부분 식료품이고요. 그 밖에 여러 공산 품목들은 어제 오늘 가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격들은 거의 부동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공산품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물가 부문을 연구하는 담당자였을 때 한번 보고서를 유명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식탁 물가라는 주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체감하는 품목들이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의 가격 등락이 우리는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몸속에 체화된 물가는 그런 품목들의 가격 등락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계산하고 왔습니다. 보세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들 보면 부추, 당근, 고구마, 호박, 토마토, 파 이런 매일 소비하는 품목들은 높게는 37%, 낮게는 17%. 굉장히 가격 등락이 심해요. 특히나 매년 2월 달이면 그리고 매년 7, 8월이면 이 품목들의 이런 식료품 물가가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근데 당연히 공급이 줄어요. 왜요? 한파나 무더위,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의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엄청나게 위축되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월 달의 경우에는 제가 이 주제를 지금 준비한 이유도 그겁니다. 2월 달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 연휴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소비 품목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죠. 공급은 위축되는데 한파다 뭐다 뭐 대설이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은 위축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시점이니까 원래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왜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실제 물가와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다른 것이다. 어쨌든 최소의 여러 물가 상승률을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면 어쩌면 식탁 물가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어쩌면 마트 물가다. 어쩌면 이런 채소 물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서에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엥겔 지수를 잠깐 강조했었습니다. 엥겔 지수는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잣대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모에는 뭐를 둬요? 총 소비 지출액을 둬요. 그리고 분자에는 뭐를 둬요? 식료품 소비 지출액을 둬요. 아시겠죠? 엥겔 지수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게에서 총 소비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식료품 소비에는 50만 원을 써요. 그러면 200만 원 분의
50만 원 그 값이 뭐예요? 4분의 1, 그죠? 4분의 1, 25%가 엔겔 지수예요. 선생님 가정의 엔겔 지수가 25%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엔겔 지수는 이게 소득 분위예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소득 분위는 전체 가구 한 2천만 가구 중에 저소득층 20%, 그 다음 저소득층 20%, 중소득층 20%씩 자른 거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못 사는 20%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전체 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식료품 소비인 거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식료품 소비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잘 산다고 쌀을 더 많이 먹진 않다는 이런 뜻이에요. 물론 소비 지출액이 더 많긴 하겠죠.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테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변동이 그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주로 뭐 해요? 식료품 소비 지출액 말고 어디다 또 소비를 많이 합니까? 문화, 오락, 여가, 스포츠 이런 다양한 상대적으로 사치적 소비에 더 많은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뭐든지 더 높겠죠. 그죠? 더 높겠지만 비중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엔겔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엔겔 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하는데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식료품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이런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때 나는 더 팍팍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식료품 수급을 안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이렇게 늘상 2월 달에는 늘상 7월 달에는 식료품 물가가 오르니까 취약계층들에게 식료품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잠깐 깨알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왜 내가 체감하는 금리, 내가 체감하는 소비 이런 것은 더 줄을까? 뭐 이런 것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내 소비는 왜 더 힘들어질까? 왜 나만 금리 상승에 더 많은 부담을 느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기준금리는 2017년 이후로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2019년 한 해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나만 이자 부담이 느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이 변동금리에 의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와 고정금리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다르겠죠.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늘 리가 없어요. 변동금리 대출자가 더 이자 부담이 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향이 더 큽니다. 근데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향성이 높아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나랑은 다른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득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히 보세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지표입니다. 채무상환 비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채무상환 비율. 이게 그 유명한 DSR이에요. DSR은 부동산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해졌죠. 그런데 DSR은 분모에 뭐를 두냐면 나의 총 소득을 둡니다. 가처분 소득을 둬요. 월급 통장 찍히는 그 돈, 여러분 가게, 합산,
그래서 우리 집은 1,000만 원 가계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럼 분모에 그 소득 1,000만 원을 둬요. 그리고 분자에를 뭐를 두느냐? 분자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두는 거예요. 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가처분 소득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 구조랑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어때요?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부분의 소득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저소득층은요.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6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생계비가 부족해서 몇백만 원 대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또 다른 대출에 의존하는 이런 악순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왜 나만 더 무거울까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요.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가계부채 의존을 안 해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있는 계층들이나 이런 계층들은 가계부채에 의존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금리에 따른 그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금리 인상도 상대적으로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산업이나 고용 동향 측면에서 내가 체감하는 고용, 내가 체감하는 산업, 내가 체감하는 경기는 왜 더 팍팍할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약 2.7, 2.5% 정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체감하는 경기는 마이너스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된 산업군이 달라서예요. 이해하시죠? 먼저 고용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 경기 안 좋아요. 2018년 고용은 고용 없는 경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2018년에 10만 명도 안 늘었어요. 취업자 증감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고용이 안 좋다. 고용 없는 경제다. 그런데 특히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요. 제가 다 성실하게 직접 그래프 그렸습니다. 깨알 자랑 잠깐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30대, 40대의 취업자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것은 산업 구조 조정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불렸던 조선 철강, 해운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력 산업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신흥국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그 주력 산업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유출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고용 구조 속에 취업자의 허리, 우리 인구의 허리라고 불리는 30, 40대 취업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제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시면 특히 제조업 부문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이 제조업이고 특히 그런 주력 산업이라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산업에 속해 있다면 내가 체감하는 경기는 2.7, 2.5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수십만 가지 산업이 있다면 수십만 가지 산업의 평균적인 성장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경기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던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2018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주택 가격 하락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요 정도 하락하는 게 아니고 완전 바닥인데?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의 유형과 지역이 다 달라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증감률, 이 그래프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체감하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그 주택 유형 별로 가격이 그 등락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지표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내가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 그 괴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경제를 보는 그런 관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 증거를 대봅니다. 제가 직접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에요. 금주 상승률이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 하락 지역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여전히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가격 상승률과 상관없이 나는 더 많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더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인지 이런 지역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부동산 경기는 다를 것이다. 저는 보통 거시경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가격의 증감이나 흐름을 설명할 때 평균적인 가격 증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지표, 그 주택 가격, 그런 체감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은 원래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체감과 다른 경제, 왜 다를까? 그리고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라는 컨셉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체감과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세요라는 표현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보조지표로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뒷짐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도 그것에 맞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경할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중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제 지표와 내가 체감하는 지표는 원래 다른 것이구나, 왜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경제 지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와의 차이를 체감하면서 경제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경제를 들여다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